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 된 남성입니다. 저 어릴 때 이야기는 지금 되돌아보고 싶지도 않은데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첫 번째는 배고픔입니다. 그 시절에 사실 대체로들 밥은 먹고 살았죠. 그러나 다들 밥은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도 밥을 굶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이요. 어린 시절 그 찢어질 듯한 가난 속에서도 행복했던 추억 하나를 들자면 마을 뒷산 쪽에 있던 계곡이었습니다. 읍에 사는 부잣집 애들도 놀러오는 차가운 물이 넘치는 계곡, 가난한 배고픔도 뭣도 없는 계곡에서의 물놀이, 쪼무레기들과 발가벗고 헤엄치며 놀다가 가재 잡고 보리새우 잡아서 집에 가져갔던 기쁨들, 그건 때묻지 않은 순수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배고픈 제가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래? 엄마하고 동생 밥 차려줄 사람이 없다고? 그래, 앞으로 점심시간은 집에 다녀오도록 해. 그나저나 김규리 댁 어르신이 세상 떠나시니 너희 집이 제일 그렇겠구나. 초상 때 빈소에서 어머님을 배웠는데 퉁퉁 부으시고 많이 안 좋아 보이시게 했다만 집안 어른들께 말씀드려서 병원에 한번 모셔가 보도록 하고. 아무래도 시골 학교라 바닥도 좁고 저희 엄마가 듣지를 못하시는 분인 걸 학교 선생님들도 다들 알고 계시니까 절 어느 정도는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겐 허용이 안 되는 점심시간 1시간은 집에 다녀오는 것 정도는 편하게 하라고 늘 말씀을 하셨죠. 5교시 시작하고 들어가도 별 말씀 없으시고 앉으라는 손짓만 하셨던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우리 당숙이 종가의 종손이셨는데 입양되신 분이셨어요. 조선시대 홍문관을 지낸 집안이라 하여 교리댁으로 불리웠던 종가로 양자를 간 당숙. 유난히 차별했던 저희 아버지가 사고사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끼니 때울 수도 없는 저희 가족 셋을 보살펴 주신 고마운 분이죠. 특히 절 유난히 귀여워해 주셔서 전 한글보다 천자문을 그분께 먼저 떼었고 해주시는 많은 좋은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사람이란 건 염치와 체면이 있어야 한다. 또한 내가 무엇을 남에게 베풀었다고 그걸 돌려받으려고 하는 짓만큼 천박한 일이 없으니까 네가 도움을 주었으면 그 자리에서 잊어라. 그러다가 당숙이 돌아가시니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으셨죠. 당연히 그렇죠. 직계도 아니고 입양되어 온 사람의 옛적 친척까지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교리댁 당숙 계실 때도 그분 신세만 지는 것도 미안해서 어머니 시집 오실 때 해온 폐물을 하나씩 팔아서 보리쌀하고 쌀을 사기도 하고 또 외삼촌이 가끔은 돈을 우체국 편으로 보내주셔서 그걸로 생활을 했으니 늘 어딘지 모르게 허기가 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귀에 안 들리는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되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저희 잘할 때만 해도 어림이나 있나요? 당숙 돌아가시고 먹고 살 길 막막해지자 엄만 골골하신 체력으로 하루 나가 품팔이 하시곤 사흘을 누워 앓으시고 그렇게 동네 밭일에 품팔이 나가서 수고비 받으시면 들어오실 때 쌀 팔아오시고 그거 먹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점심을 집에 가서 먹은 건 도시락 싸올 쌀과 보리쌀이 없어서 밀가루로 쑥털터리도 해먹고 칼국수도 해먹고 수제비도 떠서 먹던 때라 집에 가서 그거 먹으려고 그런 핑계를 댔던 겁니다. 어서 와 앉아라. 아침에도 수제비 먹고 나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플 거야. 아까 너 학교 가고 찹쌀 묵은 거 광에서 발견해서 쑥떡을 좀 쪄봤는데 에휴, 쫄깃하니 꿉꿉하니 먹을만 할 거야. 맛있어. 어서 먹어봐. 흥분하시거나 신이 나시면 엄만 현란하고 빠른 수화를 하십니다. 허공에다 두고 팔과 손짓을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기뻤습니다. 쌀이 들어간 떡이라뇨. 사흘을 밀가루만 먹다가 찹쌀로 찐 쑥떡을 이틀을 배불리 먹고 기운이 난 전 일요일 점심때에 맞춰서 읍에 나갔습니다. 친구 형이 16살인데도 힘이 좋으니까 읍에 있는 쌀가게에 배달부로 취직이 되었는데 거기 취직되고 나서 쌀을 싸게 팔아 집으로 보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왠지 읍에 나가면 쌀을 살 수 있는 일거리가 주어질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읍으로 발걸음을 했습니다. 임마, 네 덩치로 뭘 한다고 그래?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어? 그리고 뭐 널 일 시켜주면 나보고 너 취직 시켜주고 난 손 빨고 있으라고? 아휴, 가. 아울러 임마.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5일장에서는 초입 터 있는 밥집이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에 엄마 심부름 나왔을 땐 분명 술집이었는데 간판이 다른 게 걸리고 엄청나게 구수한 내음이 풍겨져 나와서 막 회가 동했습니다. 고기 냄새, 양념한 순대 냄새, 싱싱한 대파 냄새, 마늘 냄새가 어우러져 끓여지는 국 냄새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었던 건 너무 오랫동안 그런 제대로 된 국을 먹어보지 못해서 먹어본 가락을 되살려 머릿속에 차분히 되짚어봤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냄새에 끌릴수록 전 가게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러니까 도보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 공터에서 가게 입구 쪽에 설치된 검은 쇠 소뚜껑 2개에서 모락모락 오르는 김을 바라봤습니다. 그 풍성하게 허공 중에 차오르는 김은 부유함의 상징으로 보였기 때문에 더욱 넋을 잃고 보게 되더군요. 그래도 전 나름 홍문관 교리 집안 핏줄로 염치와 체면을 교육받고 자라서 가까이 다가가진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진 모르지만 가게 안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직원 아줌마가 배달을 가시는지 신문지를 덮은 쟁반을 들고 나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나올 때부터 뭔가 위태위태하다 했더니 발을 헛디디셨는지 바로 꼬꾸라졌고 쟁반 속에 든 것들이 와르르르 땅으로 쏟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야. 아이고. 전 앞뒤 생각 없이 얼른 뛰어가서 아주머니를 일으켜드리고 가게 옆쪽에 세워져 있는 빗재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청소를 했네요. 아이고고, 학생이 참 엽엽하기도 하지. 고마워요, 학생. 고맙단 말을 연신하는 아줌만 우선지간에 배달이 급하신지 얼른 다시 안으로 들어가 주방 쪽에 뭔가 잔뜩 변명을 하시는 소리가 들리고 10분도 안 되어 다시 쟁반을 들고 나오시는데 이번엔 머리 위에 이물지듯 올리셨더라고요. 쟁반을 받쳐든 두 팔에 걸린 검은 비닐 안엔 막걸리통이 6, 7개는 되어 보여서 제가 얼른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때 잠시 멈칫하시면서 머리는 이물져서 무거운데 눈으로만 절 내려다보시는 아줌마의 눈길은 이해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를요. 그 연세에 장사하는 집에서 배달 일을 하고 계시면 제가 배가 고파서 밥벌이를 원하는 걸 눈치 못 채셨을 리가 없죠. 아줌마는 잠시 가만히 계시더니 이윽고 팔에서 비닐을 풀러 제게 건네주시더군요. 전 그렇게 그날 오후 내내 가게 밖에 서 있다가 아줌마가 배달을 나오면 그거 짐을 같이 나눠드리는 걸 반복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저녁 술 장사 전에 식사들 하시는지 저기 멀찌감치 공터에 서 있던 절 손짓으로 부르시는 아줌마. 예, 일로 와. 어? 들어오라고. 밥 같이 먹자. 제가 멈칫 움직이지 않자. 아유, 속 휘져. 밥 먹어야 또 저녁에 도와줄 거 아니야. 전 신이 나서 얼른 가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총 5분의 직원이 계신데 모두들 바쁘게 국밥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얼마 만에 먹어보는 밥과 국인지 콧물까지 들이마시면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아줌만 말없이 일어나 제 밥그릇을 들고 가 고봉으로 더 퍼다가 주시더라고요. 아줌마, 정말 죄송한데요. 밥뚜껑하고 밥그릇 하나만 더 주세요. 이거 밥이 넘쳐서 따로 담게요. 제가 내일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꼭 가져다 놓겠습니다. 전 이미 배를 얼추 채웠고 집에 있는 엄마하고 동생 생각이 나서 집에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냥 먹어둬. 집에 갈 때 아줌마가 도시락통에다 새로 한 밥 싸줄 테니까. 그날 얼렁뚱땅 한 제 배달 일은 저녁 9시 무렵에 끝이 났고 사장님은 가게 앞을 빚으라는 절 불러서 3개의 비닐 가득가득 밥,
국 그리고 김치하고 수육 싼 걸 건네주셨습니다. 아줌만 옷을 허름하게 입고 계셔서 그렇지 그 국밥집 사장이었던 겁니다. 사장님은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다정하게 절 이해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중학생만 되어도 배달이든 뭐든 시키겠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차마 아무것도 못 시키겠으니 집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훌륭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다신 장터에 나오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출소에서 안 보는 것 같아도 어느 가게가 양심불량으로 어린아이를 부려먹나 다 본다고 그런 소리까지 하시는데 전 거기에다 대고 제 욕심대로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10시 무렵이라 파장된 시장터는 쓸쓸했고 여기저기 종이 쪼가리 휘날리는 장터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모르겠습니다. 소중하게 품 안에 있는 큰 검은 비닐 3개 가득 당장의 배고픔을 사라지게 해줄 것 같은 풍요함이 있는데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배부름이었으니까 눈물이 났을 테죠. 집에 돌아와 끌러본 비닐 안엔 신문지로 곱게 싼 돈. 지금 돈으로 30만 원이란 돈이 알알이 현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이장님 댁 마늘밭 없는 데 가서 품팔이를 하고 오신 엄만 꼼짝을 못하고 드러누워 계시다가 신문지에서 돈 뭉치를 꺼내는 절 보더니 흥분을 하셨습니다. 누우셔서 허공에다가 마구 손짓하시는 모습이 화가 나셨음에 분명했죠. 예, 이게 웬 돈이야? 이거 어디서 났냐고? 너 설마 어디서? 전 나쁜 짓 한 적 없고 오늘 종일 국밥집 사장님 일 거들어드리니까 받은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더군요.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 학교 다니는 자식이 벌써부터 돈 벌 궁리를 하고 해미제가 크고 새끼들하고 뭐해 먹고 살라고 일찍 세상을 떠난 네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다. 그러나 엄마의 눈물 속에서 제가 읽은 것은 그럼에도 그 30만 원이란 돈으로 쌀을 얼마나 살 수 있고 우리 세 식구 얼마나 먹을 수 있는가를 곰곰이 따져보는 걸 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장터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로 우리 세 식구 한 달 먹을 밥을 받아본 전 그 장터의 비밀스런 맛을 잊을 수가 없었고 학교 끝나면 매일같이 가서 여기저기 가게마다 그런 심부름을 눈치껏 해주면서 수고비를 받아서 엄마하고 여동생 밥을 안 굶기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장터길에서 마주치는 국밥집 사장님은 절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셨고 저 또한 고개 깊숙하게 숙여서 인사를 드렸네요. 그래도 어김없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름이 찾아왔고 일요일이었고 동네에서 개구쟁이들과 발가벗고 계곡에서 물 헤엄을 치고 노느라 새까맣게 탄 전 행복했습니다. 집 뒤 엄마가 가꾸시는 텃밭에선 얼마든지 무성하게 자라나는 오이며 가지, 수박, 참외로 우리 집은 부잣집 같았으니까요. 그날도 정신없이 수영을 하고 노는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저와 친구들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비 오는 기세가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옷 챙겨 입고 잡은 물고기며 가재며 보리새우들, 민물고기들을 챙기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저기 반대 방향 계곡에서 놀던 쪼무레기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서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찬우야, 괜찮아? 읍에서 놀라운 아이 중에 하나가 물에 휩쓸려 내려갔던 거죠. 계곡은 바다와 틀리게 좁은 지형 아니라 비가 오면 순식간에 물살이 빨라지고 한 번 빨라지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납니다. 눈 깜짝할 사이 휩쓸려가는 게 바로 계곡이었습니다. 형, 제 친구 다리 못 써요. 빠진 제 친구 튜브에서 놀다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형, 제 친구 다리 못 쓴다고요. 제게 와서 매달리는 까까머리 아이가 하는 말. 다리를 못 쓴다는 말에 이 생각 저 생각 안 했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빠졌다면 저도 한 1, 2분 멈칫 고민하면서 친구들과 서로 눈치를 봤을 겁니다. 전 비록 12살의 나이였지만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하는 엄마와 살아왔기 때문에 신체가 불편한 게 어떤 건지 가장 근접해서 지켜봤고 그런 제가 선택하거나 고민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당시 또래들 모두 한수영했지만 제가 제일 잘했고
전 뛰어들어가 물살에 휩쓸려가는 아이 팔부터 낚아챘습니다. 그 다음에 목을 죽을 힘을 다해 끌다가 힘이 빠져도 저도 같이 휩쓸리고 한 15m를 그렇게 그 아이와 전 한 몸으로 엉켜 물살에 휩쓸려 계곡 아래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전 그때 이제 죽는구나 싶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리 불편한 친구 하나랑 같이 하자는 생각에 그 친구를 안 놓았습니다. 지금 이 나이 먹어서 되돌려 생각해도 그때 제가 특별히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면 다들 무의식 중에 그랬을 거예요. 같이 휩쓸리는 게 혼자 휩쓸리는 것보다 덜 고독하니까요. 발바닥이 바닥에 안 닿고 휩쓸려 갈 때 전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읍에 사는 꼬마의 목을 더 끌어당겼는지도 모릅니다. 같이 가면 덜 외로울 테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살 운이라 그랬던지 한없이 휩쓸려 가던 계곡 끝에서 강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 다른 도로 넘어가는 그 경계 끝에 마침 대학생 형들 7명이서 등산을 하다가 거센 물살을 건너고 있었고 그 형들 허리와 허벅지에 기절한 저희 두 몸이 닿았던 겁니다. 여기저기 뜯기고 부딪히고 나뭇가지에 핥힌 자국들이 생긴 얼굴과 몸으로요. 저와 함께 구조된 소녀는 남편 없이 과부로 사는 국밥집 사장님의 단 하나 아들이었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은 내 새끼, 아니 우리 모자 둘의 목숨의 은인이라며 제 앞에 엎드려 몸부림치며 울었고 반실신에서 살아 돌아온 자기 아들을 보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 그대로 식당에 있는 금고를 통째로 머리에 이물지고 와서 보건소에 누워있는 제 앞에 놓으시더군요. 난 아까운 게 없는 사람이고 내가 이 은혜를 불쌍한 내 새끼 구해줘가지고 내가 아까운 게 없는 사람이야. 우리 모자 두 생명을 구해준 이 은혜를 난 저놈 어떻게 됐으면 나도 못 살지. 횡설수설하면서 눈물을 바닥에 떨구시는데 전 그 돈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허공을 향해 끝없는 수화를 하면서 못 받게 했을 뿐더러요. 도움을 준 일을 그 자리에서 잊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란 제가 그걸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처음 보는 제게 국밥하고 수육을 싸주시고 3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줌마 아들하고 물에서 같이 껴안고 있었다고 또 돈을 받으면 전 앞으로 물에서 재밌게 못 놀 것 같아요. 사장님은 차분한 제 말에 울음을 뚝 그치시고 놀랍다는 듯이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에나 나이도 어린 게 어쩌면 이런 말을 다 한다냐. 교리댁 자손이라더니 다르긴 다르네. 그래, 내가 배운 건 없어도 네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 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아. 강식이라고 했지? 강식아, 내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이 은혜 안 잊지 마. 네가 나에게 해준 걸 나 죽기 전에 너한테 똑같이 베풀 날이 왔으면 좋겠다만 그건 바래선 안 되는 일이지. 사고가 나길 바라는 거니까. 그래서 전 그해 여름방학 때부터 아줌마 국밥집 카운터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어른들이 받는 월급을 똑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 사장님, 홀에서 쟁반 나르는 저하고 계산대에 다리 뻗고 앉아서 동전이나 세는 꼬맹이하고 월급을 똑같이 주면 말이 됩니까? 게다가 계약하면 오후에만 일을 할 거라면서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죠. 콩과 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맘이야 왜? 내 돈 가지고 월급 내 맘대로 계산해 주겠다는데 왜? 아니 꼬면 나가. 그때부터 우리 집 찬광 뒤주에 쌀이 떨어진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약값이 없어서 읍내 약국이나 한약방에 못 가는 일 없었습니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최소한 굶지는 않았고 남들 하고 사는 것만큼은 살게 된 겁니다. 엄마는 어린 제가 일을 하는 거에 미안해서 제 눈도 못 마주치셨지만 제가 선택한 일이었고 다시 또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엄마와 동생의 배에 안 걸리는 일이라면 전 할 겁니다. 배고픈 만큼 서러운 건 세상에 없으니까요. 홀에서 서빙하는 수염이 나기 시작한 형님의 눈초리도 있고 해서 전 손님 빠지면 주방에 뛰어들어가 같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어른들 심정 사납지 않게 만들려고 나름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 중학교 교복값이며 입학금 등록금 모두 국밥집 사장님이 그때그때 해주셨는데 구실이야 사장님 아들 데리고 공부시키는 값이라고 하시더군요. 사장님 아들인 찬호와 저와 4살 차이인데 소아마비였습니다. 다리가 그러면 보통 남자애들은 뛰놀지 못하니까 침울하기 마련인데 찬호는 마음도 넉넉하고 넉살도 좋아서 직원들 모두 찬호를 좋아했습니다. 장터 사람들 중에 찬호 싫어하는 사람 못 봤으니까요. 찬호 넉살이 어떤 넉살이냐면요. 보통 아이들이 자기 엄마 재혼 이야기 나오면 화를 내기 마련인데 장터에서 장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장님 재혼하라고 반명함팜 사진을 들고 나타나면 오히려 자기가 더 좋아선 엄마 살 좀 빼. 엄마가 배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선보라고 들어오는 사진이 저 정도 아저씨 사진뿐이 안 들어오는 거야. 내가 자존심이 상해 죽겠어. 와, 이 아저씨는 정말 머리 많이 벗겨지셨네. 왜 이렇게 머리가 훌렁거려요? 김약국 아저씨. 이 아저씨 정말 44살 맞아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찬호가 저 역시 싫을 리 없었습니다. 헝겊 잘라서 인형옷이나 만드는 여동생과 지내다가 구슬구슬 넉살이 좋은 남자 동생이 생기니 좋더라고요. 식당에서 한가할 때 데리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시켰는데 사장님이 보시기에 흐뭇하셨던가 봅니다. 중고등학교 등록금을 내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과외비 치곤 약소하지 뭘.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제 과외비 쪼러주니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늘상 말씀하셨죠. 찬호도 저와 한날 한시에 죽을 뻔한 그 일을 잊을 리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절 친형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고 절 아주 잘 따랐습니다. 그땐 중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요. 저도 공부를 잘한다곤 못하지만 제 3배는 머리가 나쁘던 찬호를 데리고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시키는데 하도 돌대가리처럼 맞히는 문제가 없어서 꿀밤을 몇 대 때리기도 했네요. 아주 자주요. 으이 임마, 너 그렇게 해서 우리 중학교에 못 들어와. 저기 깡통 중학교에나 들어갈 놈의 머리로. 아휴 진짜. 야, 너 머리라도 달고 다니는 거 맞냐? 와, 난 형이 하도 공부 가지고 잘난 체를 해서 형이 서울 경기중학교에는 들어가는 실력일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읍에 있는 중학교 들어간 실력에 형이 나보고 머리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형이나 나나 그게 그건데 뭘 그래. 에휴 임마, 나 반에서 22등 했던 거랑 너 반 65명 중에 48등 하는 거랑 비교하는 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나 엄청 기분 나빠. 얘들아 있잖니, 내가 옆에서 듣고 있으려니 민망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누가 보면 전교 22등이랑 전교 48등이랑 옥신각신 하는 줄 알겠어. 조용히 좀 하자, 남사스러워. 사장님은 우리 둘이 그런 도토리 키재기로 싸우고 있으면 한심해 하시면서도 내심 좋아하시는 게 늘 역력하셨고, 어쨌거나 찬호는 다리도 불편하고 공부도 못하는 돌대가리였지만 뽀얗게 귀티나는 얼굴에 또 사람들 말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밉지가 않은 애라서 복은 저절로 따라붙는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곧 얼굴이 어둡지가 않았단 이야기고, 화사하고 잘 웃는 얼굴 보고 화내거나 싫어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반에서 22등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20분 거리에 있는 도시 상업고등학교를 진학하니 반에서 45등 수준으로 되더라고요. 대학은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사실 전 그때 이미 국밥으로 뼈를 고치리라 결심을 끝낸 상태였으니까요. 앞에서 밝혔다시피 전 밥에 굶주렸던 사람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밥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 뭐 지금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라고 밥 하루 굶겨놓으면 별거 있겠습니까? 사람의 기본은 내나 말 것 없이 밥에서 출발하는 거죠. 오죽하면 동학교주 최시영 선생이 밥이 하늘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셨겠나요? 또한 우리 조상들이 밥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밥이 보약이란 믿음, 그리고 밥 한 알이 10귀신을 쫓아낸다는 말, 전 그걸 온몸으로 겪어낸 소년기를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제게 주신 따스한 국밥 한 그릇이 배고픈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듯
제 손으로 만들어낸 따스한 국밥 한 그릇으로 저처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소시민들이 몰리는 오일장에서 그 국밥을 비싸지 않는 가격에 푸짐하게 대접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 새로운 순대국밥을 만들어내야 했고, 그만한 순대국밥에서 다른 맛은 노하우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 한시가 급한 마음뿐이었고요. 그래서 고1 때 이미 제 인생의 가치관이랄까, 앞으로 살아가는 기준점이랄까, 목표랄까, 그런 걸 확실히 정해놓은 겁니다. 대학을 가야지 사람 노릇을 한다는 사장님께서 대학 등록금을 내주시겠다고 공부는 하라고 저 고1 여름방학 때 집으로 쫓으셨습니다. 이젠 사람 노릇 제대로 하려면 대학 졸업장은 하나 번듯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찬호는 공부머리는 애초에 글른 것 같고 지가 워낙에 가업을 이어받겠다고 하니까 대학 안 보낼 거야. 하지만 넌 틀려. 넌 너희 엄마하고 여동생이 달린 가장이잖아. 대학 가야 돼. 내가 3년간 생활비는 다 줄 거야. 생활비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죽어라 할 생각해. 하다못해 천문대 졸업장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 그땐 이미 사장님의 국밥집은 인근에서 가장 장사 잘 되는 순대국밥집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으니 호탕하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의 한마디에 전 결심이 섰습니다. 아니, 난 너무 이상해. 당면, 양파, 우거지, 부추, 돼지기름, 여기 지역 다른 집하고 순대숙이 똑같은데 왜 맛이 이렇게 틀리냐고. 아무리 국을 20번씩 씹어 넘겨도 맛이 딱 뭐라 할 수 없는 지점에서 갈리네. 바로 그 짚어낼 수 없는 지점, 그걸 배워야겠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밥에 대한 가치관을 사장님께 구구절절 말씀드렸습니다. 그 끝에 저 이번 방학부터 주방에 넣어주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찬호를 도우도록 할게요. 강식이 네가 얼마나 깊은 아이인지, 얼마나 신중한 아이인지 이미 처음부터 알아봤다. 너 우리 찬호 구해준 사례비 안 받으면서 했던 말 기억나? 내가 한 말도? 너 같은 앤 사람 뒤통수 치는 일도 없을 거고 난 널 믿어. 난 네가 하겠다는 건 다 밀어줄 생각이야. 그래, 해보자.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건 알고 있지? 네가 주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마음 쏟으면 학교 공부가 눈에 들어오겠니? 그리고 네 나이 또래들 틈에서 어울리면서 그 나이에 맞는 걸 즐겨야지. 친구들하고 단풍놀이도 가고 극장 구경도 가고 축구공도 차고 17살짜리가 순대국밥집 주방에 들어가서 고기 손질하겠다는 건 말도 안 돼.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후에 내가 바로 주방에 넣어주마. 약속해. 하지만 그때까진 카운터만 계속 보면 돼. 그리고 학교 끝나고 와서 하루에 3시간만 해. 주말이면 친구들하고 기차 타고 서울 덕수궁도 가보고 극장에 가라며 용돈을 쥐어주시면서 절 밀어내시는 사장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을 위해서라면, 이분 장사 잘 되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하고 싶은 마음. 17살 소년에겐 중국 무술 영화에 나오는 의리 같은 것들이 멋있을 때였고, 절 위해 많은 걸 해주시는 사장님을 위해선 못할 게 없을 것 같았죠. 늘 장사꾼들이 왕왕거리고 삶의 활기참이 존재하는 곳, 사람 사는 곳, 가난하고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사람들이 모이는 밥집, 멀리서 바라만 봐도 우리 순댓국밥집 앞에 내놓은 가마솥 2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장터 차일 위로 퍼지면 그게 바로 우리 가난한 소시민들만의 호황이었습니다. 추억은 언제 돌아보아도 아름답죠. 그야말로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사람 인생길 가다 보면 돌멩이에도 치이고 시궁창에도 빠지고 별의 별일이 다 있다고 하죠. 제가 고2 늦가을에 악재가 겹치더군요. 잘 드셔서 이제는 얼굴에 윤기가 도신 엄만 여전히 하루 반짝 일어나고 사흘은 드러누워 계시는 연약한 체력이셨는데 그 와중에도 집 뒤터에 푸성기를 심으셔서 열심히 갈아 잡수셨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버는 제 돈 한 푼이라도 아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해 가을, 추수를 끝낸 주민들이 단체로 설악산으로 단풍놀이를 떠나시고
엄만 3주 후에 떠나는 사장님이 만든 친목계 모임. 일본 홋카이도 관광에 사장님 돈으로 끼워주셔서 그거 따라가실 요량으로 마을에 남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라앉은 텃밭에서 추수하고 남은 콩줄기를 태우다가 얼추 다 태워서 발로 밟고 읍에 장을 보러 마을길을 걷기 시작하셨는데 마을 뒷산에서 늦은 도토리와 늦게까지 굴러다니던 밤을 줍던 술 취한 산행팀이 그걸 본 겁니다. 우리 집과 텃밭에 불이 붙는 광경을 보고 소리소리 지르던 산행하던 아줌마들은 집 대문을 나서서 유유하게 마을길을 걸어나가는 엄마를 따라 산에서 뛰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저거 정신 나간 거 저거. 남의 집에 불을 내고 도망가네. 야, 이 미친년아, 너 거기 안 서? 아유, 저런 년은 저거 살려두면 안 돼 저거. 엄마 귀에 들릴 리가 없죠. 게다가 거리까지 먼데요. 술 취한 도시 아줌마들이 10분에 걸쳐 마을산을 뛰어 우리 엄마와 평행선으로 뛰다가 산에서 뛰어내리고 읍에 장 보러 가는 엄마 뒤를 기어이 따라잡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붙잡아 머리칼을 다 뜯어놓았고 핥히고 때리고 난리 법석이 된 거죠. 그 시절 시골엔 각 집마다 전화가 없었거든요. 산행객들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을 이장님 집을 어떻게든 찾아내 전화로 소방서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집은 집대로 타게 두고 말입니다. 우리 엄마가 병원 응급실에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누워있는 걸 보고 가슴 찢어지게 우는 저와 제 동생을 본 사장님은 횟가닥 도르셔가지고 병원 복도에서 쭈그러져서 술이 깨고 있는 산행객들의 멱살을 쥐고 흔드셨습니다. 그 큰 덩치를 흔드시면서요. 이 사람 백정 같은 년들아, 딱 보면 몰라? 귀가 안 들리는 여편네를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이 미친 사람 백정 같은 년들. 산에 가서 술 처마셨으면 얌전히 버스 타고 니네들 서울로 꺼질 것이지. 뭔 독립군 났다고 남의 동네에서 착등을 하고 사람을 취업해. 니네 그렇게 기운이 좋아? 오냐, 기운 좋으니까 나도 한번 패봐. 어디 한번 패보라고. 마침 그때 학교에서 하교하는 동생이 아니었다면 온 동네가 다 화마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집하고 텃밭만 탔으니 다른 집에 피해를 안 주었네요. 집도 타고 엄마도 다친 그의 가을의 막막함. 그런데 악취는 겹쳐서 오더라고. 정말 정확하게 나란히 겹쳐서 오더라고요. 엄마가 입원하시고 사흘이 지났을 때 우리 장터 사거리 입구에 새 순댓국밥집이 2층으로 크게 들어선 겁니다. 요즘이야 크게 할라치면 3층 건물 온통 달을 부대찌개 장사를 하고 하지만 그 시절에 그런 파격은 없었고 당연히 장사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했습니다. 저 때문에 식당에서 늘 불만이 많았던 서빙 보던 형님이 결정적으로 저희 사장님을 배신한 겁니다. 서빙을 보다 보면 늘 주방에도 들락이게 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레시피를 100%는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국밥집 돼지 순대 맛을 흉내내어 순대를 뽑아내게 될 줄 안 서빙 형님은 사거리 입구에 새로 들어선 밥집에 주방 보조로 갔고 그 덕에 우리 가게는 손님이 첫 주에 벌써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 순댓국밥보다 500원을 더 싸게 메뉴판을 내걸었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 사장님 찌끗도 않으시더군요. 얼마나 통이 크신 여장부신지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 주 매출이 벌써부터 반토막이 당장 나버리네. 에휴, 다들 제 말 들으세요. 정군이 저기 가서 비슷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동안에 순대 속을 섞고 채우는 일은 제가 했습니다. 양념도 제가 했고요. 정군은 양념 비비는 것만 봤고 순대 속을 채우는 것만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 옛 방식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절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전 가격도 그대로 둘 생각이고요. 힘 빠지더라도 반년만 버텨봅시다. 그리고 그날 퇴근을 하려는 절 불러세운 사장님은 강씨가 우리 집 아래채 비웠다. 거기 들어와. 엄마도 싫다고 안 하실 거야. 내가 이전에 한번 운을 띄우긴 했거든. 가까운 데 살자고. 우리 이제 같이 살자. 너 어차피 몇 달 후면 3학년이고 이제 실습 나가는 대신 우리 가게에 와서 국밥 배운다며. 순대 200kg 만드는 게 장난이 아니야.
그렇게 멀리서 출퇴근 못하니까 어차피 잘 됐어. 이제 정식으로 배워. 주방 꿰차면 내가 월급도 올려주고 집도 따로 얻어줄게. 급한 대로 그렇게 하자. 사거리 입구에 새로 생긴 어마무시하게 큰 순댓국밥집의 위험. 그 기세에 눌려 당장 자신의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우리 집 문제까지 챙겨주시는 배려심에 눈가가 뜨끈해졌고, 그럴수록 사람의 염치와 체면을 알라고 배웠던 전 거절하려 했습니다. 어쨌거나 맨몸으로 사장님 집을 차지하고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제 맘을 눈치채셨는지 네가 날 도와주는 거고 나 편하자고 아래채 비워주는 거야. 딴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와. 엄만 병원에서 한 보름을 푹 쉬시다가 사장님 댁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우린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전 국밥집 주방 차고 들어가면서부터 밤잠 안 자고 죽어라 식당에 매달렸네요. 제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는 길은 위기에 처한 사장님을 최선으로 보필해서 우리 가게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국밥은 가족끼리 장사하는 집이 많습니다. 바로 저런 배신자가 날 확률을 계산에 안 넣을 수 없으니까요. 돼지 내장을 수작업해서 흐르는 물에 씻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갑니다. 칼로 손질해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내고 순대, 수육, 육수, 김치, 그러니까 손님상에 나가는 건 다 손수 사장님과 제가 만들고 사장님과 저 단둘이서만 만드는 것이 하나 또 있으니 바로 순대 양념이었습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재료가 2개 들어가더군요. 이건 저희 가게의 1급 비밀이니까 못 밝히고, 힌트를 적자면 특이한 곡류가루가 2가지 들어갑니다. 대대로 산에서 화전을 일구시던 아줌마 시댁에서 명절에 하시던 방식이라네요. 양념 또한 옛날 방식으로 하는 양념이고요. 전 주방 천장에 붙은 다락에서 이 2가지 곡물가루를 꺼내서 양념에 넣는 걸 본 순간 사거리에 세워진 순댓국밥집은 오래 못 갈 걸 예감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 중 미식가로 유명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의 엄마가 요리책 내는 분인데 그 친구 엄마가 그러더랍니다. 맛이 틀려. 거기 오래 못 가. 장꾼들이며 지역 주민들이 다 강식이네 순대 맛을 아는데 거기 얼마나 가겠어. 그 예감은 맞았고, 사거리에 2층으로 화려하게 의리번쩍하게 타 지역 주민들까지 끌어모을 계산으로 크게 차렸던 순댓국밥집은 8개월이 지나자 슬슬 내리막길을 걷더니 2년 안에 문을 닫더군요. 양쪽 가게를 다 터서 테이블 70개로 운영하던 우리 식당은 사거리 집 덕분에 타 지역에서 소문 듣고 찾아오기 시작한 손님들로 대성황을 이루기 시작해서 길 건너 공터에 건물을 짓고 그 사람들이 아닌 우리가 2층짜리 순댓국밥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 23살 때였네요. 막 고등학교 졸업한 찬호도 본격적으로 달라붙었고, 우리는 하루가 언제 가는지 계절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돼지 순대를 만들어 국밥을 폭 끓여내 배고픈 소시민들의 굶주린 위장을 덮였습니다. 요즘은 어디 나가서 가장 기본으로 하는 순댓국 한 그릇 먹으려고 해도 7, 8천 원이죠. 우린 5천 원입니다. 순댓국밥에선 돼지 위장 선호도가 가장 좋습니다. 오소리 감투, 염통, 새끼보, 막창을 푸짐하게 넣으려니 크게 이문이 남진 않아도 음식 장사는 싸게 많이 파는 게 가장 좋은 걸 전 제 가난으로 알아채서 지금껏 장사 잘하고 있고, 우리 가족은 양가 합쳐서 시장님이 주는 저축상을 다 타보았네요. 우리 가족 양가라 함은 사장님 댁과 저희 집을 말하는 건데요. 네, 제 여동생과 찬호가 결혼을 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둘은 동갑이라 어릴 때부터 친구처럼 지냈는데, 잘생기고 돈을 긁어모으는 장터 제일 부잣집 아들에다가 무엇보다 아가씨들의 가장 선호하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니 늘 여자들이 주위에 바글바글 꼬이는 게 찬호였는데, 20살에 이미 다리 교정소를 끝내서 이전에 반 정도도 안 저니까 인기는 더욱더 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워낙에 매력이 있으면 다리 조금 저는 게 그다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 동생과 찬호 두 녀석 26살 가을 어느 날 골목 끝에서 싸우고 있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26살 한참 예쁠 나이인 여동생이 잘생긴 찬우를 잡아먹으려 하더군요. 너 진숙이랑 뽀뽀했잖아. 내가 봤어. 그런데 뭐? 진숙이랑은 그냥 친구라고? 그런데 뭐? 나보고 사귀자고? 얘는 무슨 뽀뽀야. 난 내가 당한 거야. 공원에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다가 내가 잠깐 먼데 보는데 그때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더라니까. 난 정말 불편해서 죽는 줄 알았다. 진숙이 걔 뻐드렁니잖아. 온통 입에다가 옥수수 물고 있는 것 같아. 걔랑 뽀뽀는 2번 할 거 못 되더라. 둘의 핑크빛 감정을 현장에서 잡았고 둘 다에게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듣고 난 후 양가 어른들 허락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도 앞도 안 재고 바로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대문 건너 바로 이웃으로 성인 남녀가 사는데 피 끓는 청춘에 무슨 창피한 일 저지를지도 모르고 더더군다나 저희 사는 지역은 보수적인 사회니까 창피한 소문 같은 거 안 나게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둘의 친숙한 사랑을 믿었고 무엇보다 둘의 인간으로의 진실함을 믿고 존중했으니까요. 아직은 연세 50을 코앞에 두어 젊은 기운이 팔팔하지만 머리칼은 이미 회색이 되기 시작하신 사장님이 친구 같은 저희 엄마 손을 부여잡고 다정하게 사돈, 우리가 한 가족이 되려고 그런 인연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 싶네요. 애들 신혼여행 보내고 우리도 여행 갑시다. 저 가게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라도 좀 쉬려고요. 몇 년 전에 친목기에도 못 가고 빠진 홋카이도 여행 우리도 갑시다. 사돈도 과부, 저도 과부. 우리 애들 나눠 가진 사람들로 서로 의지해서 나머지 인생 외롭지 않게 잘 살아가자고요. 앞으로 손자들 태어날 테고 손자들이 같은 게 보통 인연이요. 우리 엄마는 흥분하시면 늘 그렇듯 소화가 빨라지십니다. 허공으로 미친 듯 손짓하시면서 사돈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 말로 다 못해요. 무엇보다 딸내미라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그저 잘만 봐주세요. 애가 멍청하진 않아서 가르치시면 가르치시는 대로 잘 따르긴 할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셔도 느낌으로 알아들으셨는지 사장님이 우리 엄마의 2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감싸던 모습은 지금 이 사연을 적고 있는 순간에 추억해도 이렇게 흐뭇하네요. 그렇게 양가 어른들이 모두 흔쾌하게 허락하시고 우린 사돈이 되어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야 하는 새벽 시장 보기도 돌아가며 가고 저녁에 돌아가며 야근해서 식당에 남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코에서 김나게 달려온 세월 왜 회한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1분의 시간 낭비 없이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라도 누구나가 개개의 회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이 죽어나네 어쩌네 할 때 그 지갑 얇은 서민들이 장보러 왔다가 저희 국밥집에 들러 방금 가마솥에서 퍼다가 뚝배기에서 한 김 더 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댓국밥을 지전 5,000원 내고 배불리 속 따스하게 잡수시고 돌아가시는 거 보면 그거 하나에 모든 회한이 사라집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생존해 계시고 우린 아흔을 바라보는 노인네들 적적하니 할 일 없으시니까 텃밭에서 반찬거리 키우시는 재미라도 즐기시라고 또 그 넓은 황토밭은 우리 국밥집에서 사용할 푸성기를 저희가 심어야 해서 예전 우리가 살던 마을에 전원주택을 2채 지었습니다. 한 채는 사장님, 아니 사돈과 찬호 부부, 길 건너 한 채는 제 엄마와 우리 부부 이렇게 삽니다. 양가 모두 자식들을 도회지로 나가 직장 다니거나 시집장가들을 갔습니다. 찬호 부부와 우리 부부가 국밥집에서 바쁘게 돌아갈 때 양가 어머님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당신들 텃밭 가꾸기에 여념이 없으시죠. 엄마가 기운 없이 드러누워 있으면 사장님, 아니 사돈 텃밭에서 수확한 고추가 우리 것보다 값을 더 잘 받아서입니다. 돈이 아쉬워서 키우겠나요? 노인들 그 재미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진 것 같은 늙은 몸뚱이. 자식들이 100만 원, 200만 원 쥐어주는 돈보다 자기들 자신이 용돈 벌어 쓰는 재미가 엄청나게 좋으시나 보더라고요. 죽부인의 다리를 올리시고 편하게 누우셔서 기운 없이 수화를 하시는 엄마. 애비야, 글쎄 한경이네 열무값이 말이다.
우리 것보다 단에 150원씩 더 쳐주더라고. 아휴, 도대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노인네들이 연세가 많아지시니 애들 같아지시더라고. 어찌나 시샘들도 많고, 한쪽 어머님이 새 고급스러운 쉐터가 생기시면 건너집 어머님이요. 아휴, 당연히 똑같은 거 사드려야 합니다. 그거 그냥 지나가면 큰일 나죠. 얼마 전 가게를 다시 리모델링을 장마 전에 서둘러서 공사를 시켜놓고 3년 동안 못 가본 휴가를 갔습니다. 두 노모님들은 6월 초에 제 아들과 며느리가 모시고 제주도를 다녀왔거든요. 연세가 많으시니 해외는 엄두도 못 내시죠. 그리고 찬호와 전 제주도로 바다 낚시를, 두 여자는 뻑하면 가는 서울, 또 무슨 명품을 사려고 작당을 했는지 서울로 갔습니다. 두 팀 다 2박 3일로 갔고, 양 어르신들은 늘상 오는 도우미님들께 특별히 보너스를 드려서 2박 3일 저희들 집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날 아침에 양가 어머님들께 인사를 하고 김해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찬호가 그러더군요. 형님, 아까 아침에 애 먹었네요. 왜? 아니, 이불을 넣는데 희한하대요. 어머님 이불을 세탁기 돌리고 마당 빨래줄에 넣는데 널면 흘러내리려고 하고 다시 바로 널면 흘러내리려고 하고. 저 그거 12번 했어요. 이거 무슨 귀신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희한해가지고 별것도 아닌 게 사람 심부름시키고 말이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별 이야기도 아니라서 버스에서 바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오후 4시에 제주도에 도착해서 저희는 일정대로 신나게 낚시도 하고 술도 진탕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금바다에서 잠깐 손질하고 오후에 또 먼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내였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다 타고 있고 아내 양가 어머님이 계시다고 미친 듯이 울면서 자기도 지금 연락받고 택시 타고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서울에서부터요. 그 옆에서 제 동생도 미친 듯이 울면서 찬호에게 전화를 했고요. 찬호와 전 정신이 반나마 나가서 펜션 사장님 도움으로 간신히 구한 그날 마지막 비행기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동네 입구서부터 온통 제 냄새가 휩싸인 동네. 경찰들이 쳐놓은 출입금지 줄이 집둘레로 쳐져 있고 우리 집은 반은 타버렸더군요. 마당에 대자로 뻗어 누워서 울지도 않는 제 여동생은 머리칼이며 온 옷이 새까맣게 먹칠이 되어 있었고 제 아내는 마당에 고이 모셔져 있는 관 2개 사이에 다리를 뻗고 머리칼이며 온몸은 거의 미친 사람같이 새까맣게 흐트러진 상태에서 허공을 보고 소리 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우두망찰 서 있던 저와 찬호. 찬호는 근처에 갈 엄두도 못 내고 저기 멀리로 돌아서서 기갈든 사람같이 담배만 피워댔고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사돈어른,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시신을 파헤쳐서 원인 분석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순하게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높으신 유진길 씨네 어르신이 절 찾아오셨습니다. 틀니에서 넣으신 입으로 느릿느릿 한없이 길게 하시는 말씀은 나랑 찬호애미랑 둘이 찬호애미 방에서 양갱이를 먹고 있었거든. 막 타는 소리하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야. 창으로 내다보더니 자네 사돈어른 찬호애미가 두 말도 않고 마당으로 뛰쳐나가더라고. 여편네 관절 때문에 걷지도 못하네. 어쩌네 앙앙거릴 땐 언제고 아주 훨훨 날대. 아주 그냥 새처럼 날더라고. 그래서 나도 날았지. 저 여편네가 미쳤는갑다 하고 나도 뭔 기운에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아은인데 나도 날았다니까. 자네 사돈어른이 마당에 널린 이불을 바로 끄집어내려서 수도가로 가더니 물에 적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허리를 잡아 끌어내렸지. 미쳤냐고. 근데 찬호애미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듣지도 못하는 늙은이 죽는 길, 그 서러운 길 혼자 가게 할 수는 없죠, 형님. 친구라도 되어줘야죠, 형님. 아휴, 나 그 소리 듣고 붙잡지 않았어.
우리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그래서 내가 놔줬어. 죽고 싶은 대로 죽으라고. 가라고 놔줬어. 내가 놔줬어. 그랬더니 젖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네 집으로 뛰어 들어가더라고. 같이 죽어주려고 간 거야. 도우미님은 마침 그때 읍에 마트에 가고 없었고 우리 마을은 젊은 사람들이라고는 우리 넷뿐이고 남은 가구가 6입니다. 모두 90을 바라보시는 어르신들이죠. 그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알 리도 없고 모두 낮잠을 주무실 시간이라 바로 신고도 불가했고 경찰 조사 결과 가스렌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았다가 불이 붙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듣지를 못하십니다. 전화도 못 거셨습니다. 문자도 못 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서 한날 한시에 떠나신 겁니다. 아주 오래전 50년도 더 전에 제가 찬호를 껴안고 같이 죽으리라 하면서 외롭지 않았듯 두 분 같이 껴안고 가시면서 외롭지 않으셨으리라 전 믿습니다. 그날 물에서 건져진 제게 자네가 내게 해주었던 일을 내가 자네에게 해줄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사장 어른 말씀이 갑자기 기억난 건 그날 저녁 잠에 들었다가 새벽에 깨서 물을 마실 때였습니다. 물을 마시다가 말고 전 오열했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우리 어머님께 우리가 사돈될 인연이라서 이렇게 만나진 것 같다고 하셨더랬죠. 제 생각은 아닙니다. 사장님 댁과 우리의 인연은 함께 살고 함께 죽으라는 인연 아니었을까요? 저와 찬호가 함께 살고 90 다 드신 두 노모가 서로 의지해서 저승길 떠나시는 인연이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